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충돌과 안전장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드디어 이 부분에서 우리는 관성과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이 충격량이 안전사고 예방장치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그러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의 특성을 얘기했었거든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빠르게 훑고 그 다음에 관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 주변의 영향을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오로지 뭐에 의해 떨어진다라고 했었냐면 중력에 의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중력은 물체를 기준으로 항상 아랫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는 떨어지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도 역시 아랫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우린 F를 힘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힘이 작용하는데 중력의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그쵸? 중력의 크기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력은 일정하게 작용하고요. 일단 물체에 우리가 힘이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변한다라고 부르냐면 속도가 변한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델타 V가 생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속도 변화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 변화도 역시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속도가 증가한다면 1초마다 증가하는 속도의 양이 같다라고 했고, 속도가 감소한다면 1초마다 감소하는 속도의 양이 같은 것이다 라고 했네요. 이때 우리는 이 속도 변화를 다른 말로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었냐면 가속도라고 부를 수 있었으니 가속도를 A라고 표현하고요. 결국에는 속도 변화가 일정하니까 가속도도 일정한 운동을 한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니 자유낙하 운동은 곧 같은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얘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해요, 감소하는 운동을 해요? 그쵸,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속도가 얼만큼씩 증가한다고 했냐면 1초당 9.8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을 배웠었는데,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는 이 물체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이랑 수직 방향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수직 방향으로 날렸는데 내가 내 손을 떠난 후로는 이 물체를 전혀 밀어줌이 없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수평 방향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있죠? 아무것도 변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아무것도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한 운동한다 라고 얘기했었고, 방향도 역시 일정한 운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속력이 일정하다 우리는 등속이라고 부르고요. 방향이 일정하다 직선 운동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수평 방향에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수직 방향, 이 물체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아래로 떨어질 때는 왜 떨어진다고 했냐면 역시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중력의 크기는 항상 변하지 않고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무조건 무슨 운동에? 맞아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했으니 이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 이 두 개의 운동을 합쳐서 결국에는 곡선의 형태를 그리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훑었으니까 꼭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 관성입니다. 자, 관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성질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관성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로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뉴턴님께서는 물체의 힘이 작용하느냐 작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 개의 법칙을 정의하셨는데요. 그 중에 관성은 바로 제1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자, 여러분들 관성 하면 생각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뭘 유지한다? 그쵸?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성에서 제일 중요한 말, 현재 상태 유지,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현재 상태라고 하는 건 물론 여러분들이 모양이요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모양보다 좀 더 중요하게 어떤 상태를 생각을 할 거냐면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움직이고 있었던 물체가 있었다, 또는 정지하고 있었던 물체가 있었다, 이런 운동 상태에 대하여 어떤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인지 보도록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물체가 지표면 위에 정지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물체는 계속 뭐 하려고 할 거냐면 유지할 거니까 계속적으로 정지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반면에 운동을 하고 있었던 물체가 있었다 칩시다. 그럼 이 물체는 계속 뭐 하려고 할 거냐면 운동하려고 할 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관성의 법칙 또는 관성이라고 부르네요.
근데 내가 지금 관성의 정의의 앞부분에 뭔가를 빼놨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관성의 현재 상태를 유지할 때 중요한 조건인데 뭐가 없을 때 성립을 하냐면 외력이 없을 때라는 표현이 사용합니다. 외력이 없을 때 또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 알짜 힘이 0일 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영향을 주는 힘 따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할 게 있겠죠. 정지하는 물체는 계속 정지한다 했으니 얘는 그냥 두시고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운동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봐야 할 거 운동하던 물체입니다. 운동하던 물체가 어쨌든 하다못해 마찰력도 작용하지 않는 지표면 위에서 운동을 할 건데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힘이 X다 라는 소리거든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물체가 운동을 한다면 과연 어떤 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힘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운동 무슨 운동이에요. 그쵸? 아무것도 변하면 안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관성에서 물체가 운동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관성의 현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버스가 급출발합니다. 그럼 내 몸이 뒤쪽으로 쏠립니다. 뭐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급정지를 합니다. 그러면 내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관성의 성질이라고 부르고요. 관성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관성은 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라고 표현을 하냐면 질량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개미와 코끼리에 대한 예를 들었었는데요. 예를 들어 산 비탈면에서 이제 개미와 코끼리가 썰매를 타고 슝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내가 코끼리를 멈추느냐 개미를 멈추느냐 라고 할 때 누가 멈추기가 더 힘들어? 코끼리가 멈추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 이유는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관성이 더 크게 작용해서 코끼리가 더 멈추기 힘들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성은 질량이 커짐에 따라서 관성도 더 크게 생기는구나, 관성의 성질을 더 크게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량에 따른 관성의 성질의 특징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안전장치에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안전띠 있죠. 안전벨트.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이제 급정지를 한다면 내 몸이 앞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앞으로 가고 있었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내 몸이 앞으로 쏠릴 거거든. 근데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내 몸이 더 앞으로 많이 쏠릴 거거든요. 그래서 관성과 관련된 안전장치로는 안전벨트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냐면 운동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정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운동한 양을 의미하거든요. 굳이 정의를 하자면 운동의 정도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굉장히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지면이 있어요. 이 지면 위에 물체가 하나 올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물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을 거냐면 질량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량 M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정지해 있었다라고 칠게요. 그럼 이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일까? 정지해 있으니까 얘는 운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땐 우리는 운동량은 0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지해 있는 물체는 운동량이 없으니까 정지해 있는 경우를 생각하지 말고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경우이니 이 물체는 뭘 가지게 될 거냐면 빠르기, 속도를 가지게 될 거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물체가 1m/s로 움직일 때 운동을 더 많이 했겠어요? 100m/s로 움직일 때 운동을 더 많이 했겠어요? 당연히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운동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당연해요. 그 다음에 개미와 코끼리가 있는데요. 코끼리가 10m/s로 움직이는 게 운동을 더 많이 했을까? 개미가 10m/s로 움직이는 게 운동을 더 많이 했을까? 그죠? 코끼리가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을 더 많이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제 덩치가 커지면 운동할 때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냥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운동량을 구할 때는 운동량에 영향을 주는 애는 지금 이 그림에 표현된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질량과 속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운동량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질량과 속도를 뭐 하시면 되냐면 그냥 곱하기만 하시면 돼요.
질량에다 속도를 곱하시면 그게 바로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외우시기 편하게 이 운동량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질량이랑 속도는 그림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량은 m으로 바꿔주시고 속도는 v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운동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은 p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량 구하는 공식 p는 mv 또는 mvp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하게 기억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운동량 단위까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였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이구나 라고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이 운동량에는 이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뭘 표현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이 운동량 같은 경우는 방향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질량 같은 경우는 방향이 없잖아. 우리가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1kg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질량은 방향이 없으나 속도 같은 경우는 방향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1m/s로 움직여요. 뭐 왼쪽으로 1m/s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속도가 방향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운동량도 역시 방향 성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한 가지, 얘들아, 우리가 반대 방향이면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또는 왼쪽 방향을 의미하는 기호로서 뭘 사용하기로 했었어요? 그죠? 마이너스 사용하기로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대 방향이라면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자라고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도 할게요. 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충격이 얼마만큼 생겼느냐, 그걸 구하는 걸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굳이 정의를 하자면 충격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충격을 가한다라고 하는 건 물체를 이렇게 때렸어. 그럼 우리가 충격을 가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충격을 준 거잖아요. 이때 충격은 어떤 형태로 작용한다? 그죠? 이 충격을 가한다는 건 물체에 힘을 가한다 라는 소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충격량을 구할 때 물체에 뭐가 작용한다고 했냐면 힘, F라고 쓸게요. 힘이 작용한다 라고 했네요. 이때 이 힘을 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격을 주는 힘이다. 그래서 이 힘의 이름을 충격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물체에 1N만큼의 힘이 작용할 때 충격이 더 클까? 10N만큼의 힘이 작용했을 때 충격이 더 클까? 그죠? 당연히 10N만큼 작용했을 때 충격을 훨씬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충격량 같은 경우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충격량의 값도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어떤 물리량에 영향을 받냐면 시간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힘을 받을 텐데 이 힘을 짧은 시간 받느냐 긴 시간 받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찰흙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찰흙을 내가 잠깐 이렇게 누르고 떼느냐 아니면 긴 시간 동안 손을 얹어놓고 있느냐 힘을 주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당연히 긴 시간 동안 힘을 주고 있을 때 이 찰흙이 더 많이 찌그러질 거거든. 그 이유는 충격량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충격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격량 같은 경우는 뭐와 뭐에 영향을 받냐면 첫 번째 힘과 두 번째 시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힘과 시간을 곱하시면 간단하게 충격량을 구하실 수 있고요. 이 충격량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공식을 꼭 외워주셔야 하거든요. 힘은 우리가 기호 F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F로 바꿔주시고요. 시간 같은 경우는 T이거든요. 그래서 FT로 쓰시고 충격량의 기호는 대문자 I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말한 반도 있고 안 말한 반도 있는데 옛날 가수 있잖아요. FT 아일랜드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요즘 친구들은 FT 아일랜드를 몰라요. 자, 어쨌든 이 충격량은 단위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힘의 단위는 우리가 N이라고 쓰고 뉴턴을 쓰고요. 시간의 단위는 세크라고 읽고 S를 쓰잖아.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서 잠깐 이 충격량도 역시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냐면 방향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힘 때문일까? 시간 때문일까?
그쵸? 힘 때문입니다. 얘들아, 시간 같은 경우는 방향이 없어요. 시간은 항상 미래로만 흐르기 때문에 과거로 흐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에는 방향이 없으나 힘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 힘이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의 방향이 곧 충격량의 방향이구나 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힘이나 충격량이 반대 방향이다 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때도 역시 우린 반대 방향이라면 마이너스를 활용하시면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까지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을 정의를 했는데요. 이 운동량과 충격량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공식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4번에 적혀 있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도 이 관계를 활용하여 문제를 푸는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렸던 그 똑같은 그림 상황을 또 보도록 할게요. 지면 위에 물체가 올려져 있고요. 이 물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량이 m만큼 존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라고 칠게요. 그럼 속력이 얼마예요? 속도가 얼마예요? 그쵸? 0이겠죠? 이 정지한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예요? 그죠? 운동량은 우리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시면 되는데 속도가 0이니까 운동량의 크기도 역시 0일 겁니다. 근데 이 물체에 뭐가 가해지기 시작할 거냐면 충격이 가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충격을 뭘로 표현할 수 있었냐면 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이 물체가 뭐 하기 시작할까? 맞아요. 운동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정지해 있었던 애가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이제 끌어당겼으니까 끌어당긴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럼 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빠르기, 속도가 생기기 시작해요. 분명히 정지했었는데 운동을 시작하니 당연히 운동을 하면서 속도가 생기게 되고요. 속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물체의 운동량은 더 이상 0이 아닙니다. 왜냐면 질량에다가 V를 곱하니까 mV만큼 운동량이 형성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지해 있었어요. 정지해 있어서 처음에는 운동량이 0이었거든요. 근데 이 물체에 뭐가 가해지냐면 F라고 하는 충격이 가해졌어요. 물체가 충격을 받았죠. 충격량이 생긴 겁니다. 이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뭐가 바뀌었냐면 운동량이 이제 더 이상 0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값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운동량이 0이었는데 어떠한 값으로 변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체의 충격량이 가해졌고요. 이 충격량이 가해지면 곧 물체의 운동량이 처음엔 0이었는데 어떠한 값으로 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격량이 뭐와 같다고 표현을 하냐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라는 게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이거든요. 충격량은 운동량과 같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물체의 충격이 가해지면 이 물체의 운동량이 더 이상 0이 아니고 어떠한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 속도가 정지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처음 속도, 우린 처음 속도를 V0라고 쓸게요. 처음 속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처음 속도였었더라도 힘이 가해지면 나중에는 속도가 변하게 되거든. 그러면 처음 속도는 처음 운동량은 V0로 구했다가 나중 운동량은 V로 구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운동량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기호로. 자, 우리 충격량은 기호로 I 사용할 수 있었고요. 운동량은 기호로 P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냥 운동량이 아니라 변화량이라고 되어 있으니 우린 변화량을 뭐라고 썼어요? 맞아요. 세모 표시하시면 되고요. 델타라고 읽고 이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델타 P라고 썼어요. 이거 델타라고 읽어. 내 발음이 또 이상해서 못 알아들을까봐. 델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 우리는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기로 했어요. 처음 거에서 나중 거 빼기로 했어요. 그저 변화량은 항상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하시면 돼요.
그냥 P는 나중 운동량이고요. P0이라고 써있죠? 이거 P0라고 읽거든요. 얘는 처음 운동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나중 운동량이고 얘가 처음 운동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이든 처음 운동량이든지 간에 둘 다 어떻게 구하냐면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 운동량 구할 때 질량에다가 속도 곱하시면 되고요. 처음 운동량도 마찬가지로 질량에다가 속도 곱하시면 되는데 그냥 VV 이렇게 똑같이 써버리면 마치 빼서 0이 될 것 같잖아. 그래서 구별을 하기 위해 처음 속도에 V0 표시하시면 됩니다. 얘도 역시 0자 표시되어 있는 게 처음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V가 나중 속도, V0가 처음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똑같이 M 들어가니까 묶어볼게요. 그러면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묶이는 게 가능하구나 라고 여기까지 참고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얘들아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식이 하나 더 나와. 충격량은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그죠? 충격량 구하는 공식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여기에다 따로 한번 써볼게요. 자, 충격량 구하는 공식은 FT였습니다. 근데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대요. 그래서 우리는 힘 곱하기 시간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힘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힘을 구할 때는 뭐분에 뭐 하시면 돼요? 그저 시간만 넘겨주시면 되죠. 그래서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하면 힘을 구할 수 있고요. 이때의 힘은 충격을 가할 때의 힘이다. 그래서 충격력 또는 평균적인 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의 힘은 당연히 단위는 뉴턴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들아 단위 같은 경우는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와 운동량의 단위는 섞어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였고요.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인데요. 얘네 두 개는 혼용하여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관성부터 시작을 해서 운동량, 충격량,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까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그 식을 통해서 힘을 구하는 공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 공식과 관련하여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을 풀어보셔야 하는데요. 또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 공식을 꼭 외우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